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공정위가 어제 합병 심사를 위해서 연 전원회의 결과와 대한항공의 반응 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계약 벌써 이루어진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 주요 부처의 경쟁 당국의 승인이 아직 안 닿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 어제 전원회의를 해서 뭔가 결론에 이른 것 같은데 이윤철 교수님, 이 승인을 하기 위한 어제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 전원회의에서 혹시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 12월 29일 날 그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내용으로 일단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통합항공사 측에서는 1월 21일까지 아마 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어제 회의는 아마도 그 전원 회의에 우리 이 대한항공 측 대표가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실제로 공정위에서 제시하신 그런 그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실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좀 이 부분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은 빠르면 한 1, 2주 정도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공정위가 낸 조건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건을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할까 하는 회의를 한 셈이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정도진 교수님, 그럼 공정위가 제시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내민 조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공정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독점을 규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을 때 발생되는 규제 효과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항공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일 텐데요. 그 운항 라인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할 텐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 슬롯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그 슬롯에 대한 반환권, 재조정권 이런 거를 다시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요구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규제가 일어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불편해하실 것은 운임 인상 요구겠죠. 합병으로 인한 비행기 싹. 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운임 인상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서비스 축소, 또한 그 항공 편성된 수가 줄어들어도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불편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윤철 교수님 이 항공 전문가신데 지금 얘기한 공정위의 조건, 운수권, 슬롯의 일부를 좀 포기하고 비행기 싹 올리지 말고 서비스 축소하지 말고 이 정도 요구 조건은 요구의 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우리가 항공사 간의 합병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합병이 왜 일어났는지.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의 원인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경영상의 어려움 상태에서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제한 중에서 운수권을 재배분한다든지 내지는 슬롯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뭐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사업을 하다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고 나면은 그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업을 슬롯이라든지 운수권을 뺀다면은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면은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고용 유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위는 당연히 이 고객 차원에서 이렇게 합병이 되고 나면은 고객의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인데 고객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공사의 합병이
과연 고객의 선택권을 줄일 것인가도 좀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 고객의 선택폭이 좁아질 거냐? 그걸 그렇죠. 공정위는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의문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에 보면은 우리 100% 독점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선들. 두 항공 합해졌으면 네네. 100% 독점. 어느 라인이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그 인천에서 LA 노선 같은 경우에 LA. 인천 LA 노선이 과연 대한항공 합병 통합된 항공사의 네. 선택밖에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운수권 배분하면서 미국 항공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미국 항공사의 국적사도 선택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우리 국내 시장만 한정해놓고 봤을 때는 독점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본다면은 이 독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이윤철 교수님 말씀대로 인천에서 LA, 뭐 LA만 아니고 자료 보면 뉴욕, 시애틀, 유럽의 바르셀로나도 두 항공사 합하면 100% 독점이다 그러는데 독점이 아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독점입니까? 그게?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현재 법상은 50% 이상이면 독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형식적 규제 또는 뭐 형태적 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형식이나 형태로 보면은 분명히 독점이겠죠. 근데 또 최근에는 행태적 규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럼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냐. 그 부분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합병을 하느냐를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항공만 아시아나항공만 어려워서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느냐?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요. 수익이나 비용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두 회사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코로나 터지기 한참 이전이 2016년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의 ROA, 소위 말하면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을 보면요. 예. 그 이익률이 4.7%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그 이익률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빌리는 돈의 가치만큼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무 관리하는 분들은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충 계산해도 대한항공의 당시 자본 조달 비용이 7.5% 정도가 됩니다. 예. 전혀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6년에 제일 잘 나갔는데요. 예. 그때 ROA가 3%대였고요. 역시 자본 조달 비용 생각해 보면 한 5%가 됩니다. 이 두 기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각자 존재했을 경우에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합병의 이슈가 생긴 거고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합병을 통해서 해결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단순한 독점이다 이런 국내 항공사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왜 합병을 하게 됐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승객들로 보면 우리 국내 항공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아까 말씀이시잖아요. 실제 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또 중국의 장자지에까지 이런 변수들은 그럼 공정위가 독점이라고 주장할 때 대한항공의 입장은 그러면 도저히 그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겠네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노선 자체를 독점이라서 만약 규제해서 간다면은 실제로 대한항공의 합병의 시너지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공정위의 판단과 이 산업계의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공정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개념적인 부분과 현장의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운임 인상을 제한한다거나 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항도 조건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항공산업은 현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22년인데 23, 4년까지 예.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 이런 아까 합병 후에 슬롯이나 운수권 재분배에 더해서 이런 운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합리적인 조치가 과연 그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정에서 정해놓은 내용들이 과연 2, 3년 내에 모든 내용들을 다 꿰뚫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좀 고민이 있을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높은데 또 규제는 이만큼 가 있으면은 합병의 시너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 합병을 주도한 게 이 KDB 산업은행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정 입장에 대해서 KDB 산업은행의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은행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은행장님 입장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처럼 합병의 시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제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산업은행은 이미 대한항공에 0.8조, 그러니까 8천억 정도를 지원해준 형식적, 뭐 실질적으로 지원이죠. 예. 라는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번에 시너지가 얻지 못하는 합병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만 아까 운수권의 일부 반납을 한다, 슬롯을 일부 반납을 한다, 뭐 결정이 된다면 네네. 그 반납하고 줄어드는 부분은 누가 가져가나요? 우리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져가나요? 어떻게 그런? 네, 지금 공정에서 발표하기로는 이걸 이제 외국 항공사에 줄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를 LCC라고 표현합니다. 예,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예. 그 LCC들이 과연 그런 운수권이나 슬롯을 받아서 실제로 대한항공이 하고 있던 사업, 이 통합항공사 하고 있던 사업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금력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자금력도 자금력이지만은 전략적으로 예.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가장 기본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 중에서 단적인 예로 기종이 좀 단일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종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렌트카 회사에서 소나타 10대, 아반떼 10대를 운영하면은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들겠어요. 소나타 10대만 운영하면 훨씬 더 유지비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중단거리 노선에 좀 집중화된, 그럼 보통 이제 보잉 737 기종을 많이 씁니다만 여기에 집중화된 그 기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운영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노선을 위해서 비행기를 들여와서 기지가 다양화되면은 이 로코스트의 기본 구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나오는, 혹시 나올지 모르는 운수권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상당히 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리가 좀 뭔가 혜택을 받을 것 같다. 그런 기사들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어떻게? 근데 저희가 항공사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 항공 라인에 대한 일종의 특허죠. 예. 정부가 주는 권한인데요. 그게 중요한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보는 게 그 기술력입니다. 아무리 항공 라인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LCC라는 저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뭐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본다면 한쪽만 갖고 저 항공사들이 이 사업을 들어올 거냐, 이건 상당히 의구심이 되는 항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LCC의 능력이 과연 될 거냐? 그러면 만약에 LCC에게 기회가 안 돌아간다면 이 공정위가 생각하는 슬로트와 운수권 재분배의 혜택은 누가 가져갑니까? 글쎄요, 시장에서 결국은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요? 또 외국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 통합항공사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준다면은 그 제약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시장 내 전체 혜택에서 많은 부분이 외항사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 하나만 좀 제가 추가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슬롯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예, 슬로트. 네. 슬롯 이착륙, 공항의 그렇죠. 이착륙 시간을 슬롯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착륙 시간에 그 슬롯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예. 항공산업은 우리가 헙앤스포크 산업이라고 해서 헙 공항으로 모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헙공항의 슬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한다 해서 이 슬롯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의 40% 미만입니다. 합해도 40%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이 달라스 공항에 갖고 있는 슬롯의 점유율은 85%입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이 애틀란타 공항에 갖고 있는 슬롯 점유율도 79%고요. 루프트한자 항공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갖고 있는 슬롯도 한 67%가 됩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단순한 슬롯 제한을 해서 LCC에 넘겨준다라는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다지 잘 맞지 않은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독점의 그런 어떤 판단 기준, 어떤 항공산업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든지 국가 간 경쟁을 조금 더 중시하지 않고 단순한 숫자상의 독점만 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규제는 시장이 있으니까 규제가 있는 거고요. 그 시장의 형식과 실질을 판단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독점산업 규제가 생긴 배경은 일반적인 시장이 전제가 됐죠. 과거에 우리 굴뚝산업 같은. 항공산업은 절대 굴뚝산업이 아니고요. 왜 한 나라의 항공사가 하나밖에 존재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규모에 맞춘 독점 규제에 대한 정책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입장이 달라서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 합병하는 게 결국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규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무산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항공산업의 생태계의 구조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이 무산된다는 것은 항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표현하시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 국가에 과연 항공사가 몇 개가 필요하냐? 한 국적 항공사 몇 개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LCC들은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LCC의 기본 논리는 좀 중단거리에 집중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도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인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1억 이하인 인구가 1억 이하인 국가 중에서 이렇게 대형 항공사가 2개 있는 국가는요. 참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아랍에미레이트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하고 UAE.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GDP가 훨씬 높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도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적 항공사가 하나다. 그리고 다 LCC도 좀 있지만 기본적인 대형 이 국적 항공사는 하나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경쟁을 좀 잘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 과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근본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항공사의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구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항공사 하나 정도가 좀 글로벌하게 보면 좀 적정해 보이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다른 나라들도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우리가 걱정할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저희가 통과돼야 되는 나라는 미국, 그리고 EU, 일본, 중국 이 국가들한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영국, 호주도 이미 신고 국가로 하나의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한테 승인을 못 받으면은 공정위 승인을 받더라도 합병이 어렵고요. 저희가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는데 EU에서 불허했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EU에서 우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못하게 하듯이 이번 대한항공 인수 못하게 자기들 좀 걱정해서 뭐 그렇게 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다른 산업이라고 봅니다. 다르다? 네, 아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EU는 철저하게 수요자고 우리나라는 공급자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EU에 다 있고 공급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조선사가 합쳐지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 예. 항공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합병한다 하더라도 예. 글로벌한 규모에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또 EU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쪽 항공사들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서 그 자체를 우리 조선산업같이 불허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중요한 포인트는 예. 과연 그 EU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공교롭게도 4개 남아있는 국가가 다 인구 1억 이상 되는 사실 EU는 국가별로 보면은 다 1인 1 항공사가 되어 있지만 EU는 통합해서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은 다 이 2개 항공사 이상이 있는 그런 상황에 쓰였던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리라 봅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우리나라 공정위가 내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들 네.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해서 네. 이 EU에 좀 압박을 넣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더 많은 규제를 한다면은 예. 그건 기본이고 하고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U는 그렇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중국도 최근 들어서 보면 단거리 노선 부분에서 예. 자국 항공사였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때도 그쪽도 비슷한 이슈도 발생할 수 상호주의니까요.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하는 조치 자체가 공정위 사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공정위의 판단 자체가 그들 국가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여튼 많이 있네요. EU의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병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혹시 공정위 걱정대로 운임이 좀 비행기 싸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운임 같은 상승 저희가 걱정할 만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 주가는 테고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은 쌓아놓은 마일리지 저도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많은데요. 네. 저도 그것부터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자료 준비가 잘 되어 있던데 네. 그 두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봤더니요. 그 마일리지 금액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예. 아시아항공도 1조에 가까운 9천억이 됩니다. 예.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러면 이 두 회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병하는 과정에서 줄이면 상당히 비용이 축소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공정위가 단시각적인 안목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듯이요. 저는 이 두 기업이 단시각적인 시각으로 운임료를 올리거나 마일리지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핀다면 공정위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특히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지배구조 이슈와 네. 요즘 유행하는 ESG에서의 소셜 이슈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이슈를 잘 다뤄야지만 공정위의 규제에 대해서 반대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항공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국민의 힘을 얻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마일리지 정책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마일리지는 혹시 뭐 차별 적용한다든지 좀 할인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네요. 아마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마일리지 굉장히 큰 관심사고 사실 저도 마일리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인데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각각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게 통합이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훨씬 사용이 편리합니다. 편리해진다. 네, 편리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단 여기서 이제 마일리지에 합병을 할 때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합병 비율. 이게 마일리지가 합치는 마일리지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표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 이 마일리지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생기는 마일리지도 있지만은 예. 또 많은 부분이 카드 사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용되는 네. 마일리지도 있는데 이건 우리 항공사에서 카드사에 마일리지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구입 비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좀 다른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아직까지 두 항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못했을 겁니다. 기업 결합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완료된 다음에 그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해서 정확한 비율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아까 그 합병 후 주가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뭐 리오프닝 때문인지 대한항공 주가가 꾸준히 좀 오른 측면은 있는데 혹시 합병의 효과 같은 게 좀 앞으로 많이 생길까요? 요 며칠 동안 계속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거는 뭐 합병의 시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2016년 이후 계속 실적이 줄어들었다가요. 아무튼 올 3분기에는 실적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물 운송을 통해서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실적을 얻은 것도 분명히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의 요소라고 투자자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물을 말씀하셨죠. 이윤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시청자들 대부분 이제 마일리지나 비행기 싸기지만 기업들은 합하고 나면 이 화물 운임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또 걱정을 하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 화물의 경우에는요,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기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객기의 카고가 또 화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경영 수지가 좀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화물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됐던 부분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 화물기는 있지만은 그 여객기의 카고에 여객기 운항을 안 하게 되면 움직이던 그 화물량이 줄어들니까 공급은 줄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도 이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정상화되어지면은 화물 수요 자체는 화물의 공급 자체는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니까 운임은 그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도준 교수님 이 주가를 아까 말씀하셔서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항공업의 자산이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 낮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그 상승 기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항공업은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앵커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까? 네, 총 자산이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은행주들의 요즘 은행 실적 좋지 않습니까? 네, 실적 좋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은행주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자율과 그다음에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자율과 우리가 빌리는 이자율을 은행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두 항공사가 합병이 된다면 항공에 대한 권한의 파워는 엄청나겠죠.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걸 가치 평가해 본다면 아마 항공사의 가치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뭐 워낙 ROA 자산이익이 낮아서 조금 도발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뭐 주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윤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정위가 언제쯤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하는지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을 해주십시오. 결과는 사실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뭐 지금 작년 연말에 그 조건부로 했던 내용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공정위에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나오는 시기는 뭐 빠르면 한 1, 2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공정위의 그 결론 자체가 자칫 항공사의 그 뭐랄까요 항공 산업의 경쟁력에 조금 그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이 심해진다면은 지금 이 제반 그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사실 항공 산업은 코로나의 직접탄을 받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얼마나 항공 산업에 지원을 많이 했는지의 액수를 보면은 참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원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은요, 우리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항공 산업이 약 100조가 들어갔습니다. 항공 산업 지원이. 네. 그리고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항공사에 10조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요. 루프탄제만 20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규모를 본다면은 사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올스톱된 상황에서 이 기간 산업의 개념이거든요.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통합의 과정도 사실
그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반하지 않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항공사 하나가 될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합쳐지면 몇 등이나 됩니까? 그런 마침 질문도 있네요. 합병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한 몇 등 정도 우리나라 크게 되나 그렇지만 이게? 20등 10위까지 올라가는 10위까지 걸로 올라가는 알려지고 겁니까? 있습니다. 예. 네. 좀 조만간에 10위까지 올라간 항공사를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공정위 회의 결과와 토론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학부교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경학부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